북한에서 핵심 3인방이 대한민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김정은의 건재를 과시하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과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자는 뜻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체력이 상당히. 아유, 몇십억 그거 떼먹으려고? 그런데 운구차를 후회했던 7인들이 숙청, 자살, 행방불명이 되면서 그런데 미스터리하게도요. 혼자 건재했던 1인, 바로 김정은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건데요. 발목을 수술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김정은 에볼라설까지 정신병소를 보도했어요. 여자들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한영 씨가 이제 한국으로 망명을 한 거죠. 북한 최고위층 3대 사생활을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10년 만에 통화한 거예요? 그렇죠. 아우. 동무는 누구예요? 동무 대라요. 엄마야? 아, 여기서. 천하의 실세도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어제는 총을 겨누더니요. 네, 오늘은 돈 좀 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주민들은 굶주려 이탈하는데 통치자는 하루하루 살만 쪄갑니다. 미국을 때려잡자고 열을 올리면서 통치자는 사과가 그려진 미제 컴퓨터 마니아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나라 바로 북한인데요. 얼마 전 아시안게임 폐막식 때 북한 실세 3인방이 갑자기 방문을 해서 악수를 청하더니 3일 뒤에는 NLL을 침범하는 도발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평양 주석궁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는지 강적들의 시선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김정은을 둘러싼 갖가지 소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북한 실세 3인방이 또 깜짝 방문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사실 방문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막 했었거든요. 미친 개 또는 그리고 인간 명단에서 제명을 해야 한다는 등 막말을 했었는데 사람들은 이미 박근혜를 사람으로 취급하기를 포기한 지 오래다. 어느 누가 개 주둥이에서 진기한 상한을 기리하겠는가. 이미 인간 명단에서 제명된 박근혜는 또다시 동족 대결의 악담질로 비참한 말로를 더 앞당기게 되었다. 이런 행보를 왜 보이는지 좀 감이 안 잡혀서 불안한 부분도 있거든요. 도대체 이번에 방문한 실세 3인방은 어떤 인물들인지 좀 알아볼게요. 북한에서 핵심 3인방이 지금 전격적으로 대한민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북한의 권력 서열 그야말로 김정은 빼고는 1, 2, 3입니다. 이 북한의 최고 실세 인사들이 대한민국을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이번 접촉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최고위급 접촉이라는 점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갈지 주목됩니다.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이지만 정말 진짜 의도는 무엇인지. 북한에서 온 실세 3인방은 북한 서열 1인자인 김정은을 제외하고요. 넘버 2, 3, 4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요. 군 실세, 그리고 민간 실세, 대남 총책, 분야별 패키지 3인방이 온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열 2인 황병서는 인민군 총정치국장, 그러니까 군부의 1인자입니다. 초고속 벼락승진을 통해서 올 4월에 총정치국장 자리에 올랐는데요. 서열 3위 최룡해는 현재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장성택 숙청 직후부터 넘버 2인 총정치국장 자리에 있다가 4월에 황병서에게 자리를 내주고 넘버 3로 한 단계 밀려났습니다. 서열 4위인 김양건은 통일선전부 장겸 대남 담당 비서인데요. 2007년에 김정일과 노무현 대통령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인물이고요.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실세입니다. 이런 서열 2위, 3위, 4위가 한 번에 오는 건 유례가 없는 일이라서 더욱더 미스터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실세 3인방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네. 예. 자, 황병서하고 최룡해 이 둘 중에서 과연 누가 더 김정은이 신뢰하는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최룡해의 아버지는 김일성하고 같이 빨치산 투쟁을 했던 굉장히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최현 전 인민무력부장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끼리 깊은 인연이 있어서 최룡해하고 김정일은 끈끈한 형제 같은 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김정일이 생전에 최룡해를 불러서 당시 후계자 신분이었던 김정은의 손을 직접 잡아주면서 아들을 잘 보좌해달라. 김정은에게는 직접 또 최룡해를 아저씨처럼 여기고 의지해라 이런 말을 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최룡해는
장성택 처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2인자의 길에 올랐고요. 서열 2위인 총정치국장 자리까지 올라가서 중국에 방문해서 시진핑을 만났던 게 최룡해입니다. 근데 김정은은 최룡해를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겼는지요. 비자금 문제 그리고 여자 문제 같은 거를 문제 삼아가지고 당 비서로 자천을 시키고 황병서를 총정치국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황병서, 최룡해는 우리가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면 지금 설명한 것 같이 최룡해는 아버지가 최현이라고 같이 김일성과 항일 투쟁을 했던 전사예요. 그러니까 백두 혈통을 같이 갖고 있어요. 최룡해는. 그런데 황병서는 누구냐? 김정은의 모친 고영이. 그러니까 제1교포, 북한으로 북송 제1교포 이 고영이를 모신 고영이 라인입니다. 엄마 라인입니다. 네, 황병서는 엄마 라인, 최룡해는 아버지 라인. 황병서가 고영이를 수행할 때마다 항상 옆에서 지켰던 측근입니다. 또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하기 전에 고영이의 출신이 어디냐 이런 것 때문에 북한 내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때 황병서가 또 헌신적으로 고영이를 보필합니다. 결국 김정은은 아버지와의 인연인 최룡해를 자천시키고 어머니를 선택한 거죠. 어머니와의 인연인 황병서를 2인자로 올렸다는 겁니다. 네, 근데 옆으로 빗나가는 얘기인데 북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말 분통이 터지는 게 백두혈통 타령이에요. 네. 그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무슨 왕조의 뭐 성골 진골도 아니고 무슨 거지 같은 백두혈통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 이거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혈통 타령을 하는데 확실한 거는 이분은 종북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주사파도 아니고 합리적인 재원이 됐죠. 주사파 아니에요. 말씀 맞아요. 연좌. 아유 왜 자꾸 이번에 실세 3인방의 갑작스러운 방문 자체도 도대체 왜 왔을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미스터리인데 그 미스터리들을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이제 넘버2 황병서 총정치국장. 밀리터리룩이에요, 밀리터리. 예. 북한에서 그러니까 김정은 다음에 실세라는 얘기잖아요. 네. 유일하게 군복 입고 왔거든요. 네, 이 군복을 입고 온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북한의 군부가 군복을 입고 다른 나라에 간다는 것은요. 그 한 예가 있습니다. 2000년에 조명록 당시 총정치국장이 우리로 치면 최고 실세입니다. 네. 클린턴 대통령을 이제 만났었는데 클린턴 대통령을 기다리게 하면서까지 굳이 군복으로 옷을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양 방문을 정중히 초청합니다라고 클린턴에게 말해서 결국은 북미 외교 장관 회의까지는 개최가 됐고요.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은 성사 직전까지 갔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바로 직전까지 갔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번에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군복을 입고 온 것도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자는 뜻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북한의 성군 정치를 부각하면서 이번 대표단의 영향력을 좀 이렇게 과시하기 위한 그렇게 단순한 의도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좀 과시하려는 거를 저도 느꼈어요. 왜냐하면 경호원 2명을 대동했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그 2인방은 또 경호원 없이 그냥 다니시더라고요. 이 경호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경호원이 아닙니다. 남측을 방문한 북한 대표단이 이렇게 자체적인 경호를 받는 경우는 드문 일인데 보통 경호를 한다면 뒤에서 조용히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오신 두 분은 막 선글라스 끼고 눈에 띄게 굉장히 활동적으로 보였는데 오버했어. 오버했죠. 너무 폼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 많이 보신 것 같았어. 근데 중요한 게요. 이 경호원들이 그냥 경호원이 아니에요. 군 경호 인력이 아니고 김정은을 경호하는 인력이에요. 그거 확인된 거예요? 네. 1호, 2차 인물인데 북한의 호위 체계를 보면 1호, 2호, 3호가 있는데 1호는 김정은 담당, 2호는 리설주 부인과 직계가족 담당, 3호는 로열 패밀리를 담당하는데 김정은이 자신의 경호 인력을 황병서에게 내줬다는 것은 이번 방문에 큰 의미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세 사람이 타고 온 비행기가요. 김정은의 전용 비행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같은 나라도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대통령 전용기를- 절대 대통령 전용기를 총리나 누가 절대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전용 비행기를 김정은이가 지금 몇 번 탔는지 아세요? 한 번. 딱 한 번 탔어요. 그 한 번 탄 전용 비행기를 지금 황병서와 2위, 3위, 4위가
타고 왔다는 거는 넘버2 황병서의 위치가 확실하다. 이거를 이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2, 3, 4, 2, 3, 4가 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황병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긴장을 했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담하는 내내 뭐 계속 좀 긴장되고 약간 좀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그게 많이 좀 포착이 됐죠. 네, 포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찬 회담 그 테이블에서도 테이블 이렇게 보통 이렇게 테이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려놓고 있잖아요. 자기가 총 대장으로 왔는데 근데 이렇게 테이블 밑에서도 자꾸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초조해하는 게 불안에 좀 떠는 거. 연기 아닐까요? 그 다음에 보통 이 북한에서는요 그 정도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술을 잘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정일이가 술 통치를 했거든요. 드링킹 파티 리더십이라고. 그랬는데 술을 못 먹고선 그 자리까지 못 올라가요. 근데 나는 술을 못 먹는다 하고 사이다만 마셨다고. 그런 건 뭐냐면 내가 불안했다는 게 술을 먹고 혹시 말 실수라도 뭐 잠깐 하면은 이게 큰 파장이 일으키고 또 북한에 가가지고 또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그런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고 자꾸 손이 좀 만지작거리면서 불안초조한 모습. 북한 내 권력 서열 2위로 불리는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남북 고위급 오찬 회담에서 테이블 아래 손을 포갠 채 손가락을 만지작거립니다. 또 김양건에게 귓속말로 속삭이며 극도로 조심하는 모습입니다. 긴장감은 굉장히 고조되어 있고 또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지 않으려고 손을 자꾸 움직인다거나 손을 꼰다거나 그러한 증상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 실세 3인방이 이동할 땐 007 가방을 든 수행원이 따라다녔습니다. 티타임 환담 때도 오찬 회담 현장에도 가방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찬 회담장에선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당 비서 자리 사이에 가방이 놓인 것이 포착됐습니다. 눈에 띄는 게 지금 가방이 있거든요. 무슨 007 영화도 저도 아니고. 계속 여기 왜 그런가에 대해서 굉장히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로 경호원 총이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호팀 같은 경우에 그 가방 안에다가 옆에다 이렇게 들고 기관단총을 싹 넣어놓고 급하면 그걸 들어서 방패도 해요 이렇게. 누가 긴갑선이 쏠려고 그러다가 팍 이렇게 해가지고 막는 거 이런 역할도 하거든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황병서 입장에서는 이 경호를 받아보는 위치에 가는 것도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세게 경호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또 한라인 전화나 이런 거다. 뭐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하기 위해서 비화폰 같은 걸 넣어놨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김정은 친서가 들어있는 거 아니냐.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황금펀치에서 매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정답이에요, 황금펀치가. 그거 보세요. 자,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실권자가 움직일 때는요, 통신 장비가 강대입니다. 뭐냐면 여기 지금 회담하고 있잖아요. 이걸 실시간으로 여기서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한테 전송을 하든지 저쪽 보위부한테 그리고 녹음기 그다음에 도청 방지기까지 됩니다. 그래서 가방이 3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하는군요. 그렇지. 근데 황금펀치에서 다 나온 거예요. 전파인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 감지가 됐을 거 아니에요. 전파를 이용한 거니까 그러면은. 근데 그 관례예요. 관례. 그리고 실세 3인방이 인천에 왔을 때 그 검색어에 이름 쫙 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룡의 당 비서를 클릭했더니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떴던데. 오늘 서클렌즈 꼈어요? 오늘 유난히 이쁘네. 되게 이쁘네, 눈이. 외국 눈 같은 유난히 이뻐. 눈 좀 한번 잡아줘봐요. 좀 메이크업 좀 바꿔봤어요. 아니 눈알이 원래 그런 건 아니죠. 왜 내 눈알에 관심을 가지세요? 이렇게 오는데 근데 색깔이 저런 형이 북한에 가면 퍼스트 레이디까지.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최룡의 그 당 비서랑 네. 임수경 의원은 무슨 관계예요? 그 인연이 꽤 됐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이요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89년 6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한국 외대 4학년이었던 임수경 씨가 전대협 대표로 평양에서 열리는 세계 청년학생 축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독일을 거쳐가지고 평양에 불법 입국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 났었죠. 난리가 네, 났었어요. 네. 그때 임수경이 46일 동안 평양에 체류하다가 돌아왔는데 그때 우리나라만 난리가 난 게 아니라 북한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럼 북한도 임수경이 너무 이쁘다 그래가지고 왜 그랬지? 난리 그때 이뻤어요. 이쁘다고 난리 났었어요. 되게 난리. 키도 크고 지금도 이쁘잖아요.
김일성 북한 주석이 흰 저고리에 까만 치마를 입은 21살의 풋풋한 여대생을 포옹으로 반겨줍니다. 그녀의 이름은 임수경. 한국 외국어대 불어학과 4학년 때인 1989년 6월 독일 베를린을 거쳐 평양에 몰래 들어갑니다. 보통 인물은 아니네요.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전대협 대표로 평양에서 열린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국 통일의 위대한 고성이신 민족의 태양을 우러러 21살의 임수경 학생도 남조선 괴뢰도당이 탄압을 박차고 평양에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46일을 있다가 8월 15일 날 판문점을 통해서 당당히 돌아왔습니다. 그런 사건 때 그때 이제 평양 쪽에서 청년학생 축전 준비위원장으로 임수경을 맞이했던 인물이 바로 최룡해 노동당 비서인데요. 그때 이제 최룡해가 임수경을 환송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참 그때 저도 희한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청년학생 축전인데 그러니까요. 40대 중반에 중늙은이가 나와가지고 뭐 대학생 대표로 하면서 임수경을 만든 거예요. 아빠 같은 남자가 나와가지고. 그러더니 그 최룡해가 지금은 이제 실권자. 네, 당 3위 서열 그 당시 최종회가 청년위원장이에요. 네, 청년위원장이었어요. 원래 40 몇 세였어요. 새누리당 청년위원장 했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몇 살 때예요? 청년이 45세까지 아니에요, 정치권에서는? 몇 살 때예요? 그때 했을 때가? 저요? 네. 40대 초반. 40대 초 41살? 42살. 그러니까 맞네. 중늙은이라고 할 게 아니고. 약간 좀 이상하긴 했는데 임수경의 방북으로 인해 가지고 당시 전대협 간부들이 뭐 대대적으로 검거됐죠. 그때 전대부장이었던 임종석 같이 검거됐고요. 당시에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불구속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임수경은 돌아오자마자 구속이 돼서 5년 징역을 언도받아서 만기 출소했죠. 5년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최룡해와 임수경이 인천에서 만났어요? 다시? 만났습니다. 재회를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임수경 의원 자체는 자꾸 언론에서 또 만나나 이렇게 주목하니까 부담이 돼서 되게 슬그머니 만났는데 그런데 그 무인상 비대위원장도 가가지고 이제 만나는 자리에서 이분이 통일의 꽃입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마케팅을 한 거예요.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북한 대표단한테 소개하고 회담이 끝나니까 최룡해 비서가 내가 꼭 소개하고 싶다. 예전에 같이 청년위원장 할 때 만났던 인연이 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한테 임수경 의원을 이제 최룡해가 또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임수경 의원이 잘 만났다. 반갑다. 그대로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또 최룡해가 재밌는 말 한 게 뭐냐면은 몸이 좋아지셨다 이런 거예요. 그거 보통 여자들 살쪘을 때 몸이 좋아졌다고. 몸이 좋아졌다가 뭐예요? 여자들한테 의미가? 북한에서는 이제 다르지. 준석 시각을 몰라서 그런데 옛날에 그림을 보면요. 18세기, 19세기까지만 해도 미인의 그림을 하면 두 분은 야위신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나 풍만한 사람을. 그래서 임수경 의원이 결국에는 난 북한 대표단을 진짜 끝까지 환송하고 싶었는데 자꾸 이렇게 시선이 집중될까 봐 먼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또 이렇게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고요. 어쩔 수 없이 자꾸 언론이 주목하니까 카메라 들고 쫓아다니니까. 근데 김정은 이제 집권 초반에 거의 뭐 2인자였다가 지금은 이제 3인자로 밀려난 거죠. 황병서한테 밀린 거죠. 그렇죠. 왜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됐죠? 참 난감해요. 장성택 실각하고 최용해 부상할 때요. 최용해가 모든 걸 장악할 것처럼 보였었어요. 지금 보세요. 밀려버렸어요. 밀렸어요. 그런데 밀렸다면 아예 좌천이 모르는데 그냥 2위가 3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배경에는 비자금 관리하면서 비위 사실도 드러났고 여자 문제도 복잡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 그래서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2위가 3위가 된 거는 좌천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인자가 3인자로 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서열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가 다시 올라간 게 지금 3인자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서열 4위 김양건 통일선전부장은 회담 내내 꽤 여유 있고 또 이렇게 회담 분위기를 주도해가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또 의미심장한 말도 했었다고요. 네. 김양건은 회담 내내 이제 연신 의자를 건들건들하면서 활달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자세였나요? 네, 건들건들하면서 보좌진이 심지어는 의자를 붙잡고 있었을 정도라고 하니까. 그리고 황병서가 김양건한테 이제 또 귓속말하니까 김양건은 우리 총정치국장 동지의 승인을 받아서 간단히 말하겠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내내 우리 총정치국장이란 말로 황병서를 엄청 띄웠는데 사실 김양건이 황병서보다는 6살이 많고 최룡해보다 7살이 많은데 나이가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열이 4위이다 보니까 서열 2위인 황병서를 띄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이 김양건 부장은 얼핏 보면 북한 사람 같지가 않아요. 세련됐죠. 네, 약간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국제 관계를 계속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확실히 그런 유연한 사람. 예. 그리고 말하는 스타일도 다 다르더라고요, 셋이서요. 네.
세 사람 말하는 스타일이 다르죠. 일단은 황병서 눈치를 봐야 돼요. 김양건 같은 경우는. 2위니까. 네. 아니 뭐 총정치국장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로 치면은 총리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냥 북한은 국가 조직보다 당 조직이 위에가 있습니다. 훨씬 이기 총리보다 때문에 우리가 높겠다.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실세다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김양건 대남 담당 비서는 계속해서 그 황병서 이야기를 듣고서 전달해주는 그리고 대변인 역할을 계속했고 황병서는 보수의 입장에서 말을 굉장히 아끼고 준비한 듯한 말만 이렇게 딱 짧고 굵게 딱 했고 그다음에 최룡해는 그래도 나도 옛날에 총정치국장이었어 이 약간 그 왁구가 있으니까 이 왁구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자신감 있는 모습 왁구가 있으니까 왁구가 좀 이상합니까? 알았습니다. 그 전에 쾌도남만 어떻게 한 거야? 27번 징계를 먹었대요. 그걸 나하고 했으니 오죽하겠어. 그래도 왁구 했는데 우리 많이 했지. 많이 했지. 왁구. 개막식도 아니고 폐막식이지만 우리 정육장이 한번 나가보는데 잘생겼어. 아까 그 김양건. 네. 정육장이 승인 받아서 제가 갔는데 전 발언했습니다. 때리기 보니까 여유가 있어요. 구호도 부르고 또 통일기도 코스가 있잖아요. 하늘에서 응원을 하는 걸 보고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 기세로 나가면 세계에서 아마 100권 것 같아요. 세계에서. 우리 그 조선 우리 민족이 그 세계 100권에서 좀 앞으로 같이 나갑시다. 세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얼굴에 계속 웃어요. 미소가 계속 보이고 자신감이 좀 넘쳐 보여요. 누구 이렇게 막 눈치 안 보는 듯한 그런 느낌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웃음이 좀 알 수 없는 웃음이에요. 이게 뭐 재밌어서 웃는 것도 좀 어색하지? 맞아요. 박은지 씨가 제대로 잘 본 거예요. 뭔가 알 수 없는. 저희 그 조 교수님이라고 관상 그 있죠. 관상 조도사가 분석을 했는데 저 세 명을요. 황병서가 지금 말한 대로 아주 속을 알 수 없는 무서운 그쵸? 인물이다. 웃고 있는데 웃는 게 아니고 속을 알 수 없는 눈을 가졌대요. 그리고 김양건이는 사기꾼의 입을 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얇아가지고. 사기꾼 기질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외교에 능하다 이런. 이거 보면 되게 어이없겠다, 그분들. 그리고 저 최룡해는 천방지축 사골칠상이다. 근데 황병서는 봉규쌤 좀 닮은 것 같아요. 나는 속 다 드러나지 않아요? 아니요, 안 드러나요. 찍은 것 같아요. 나 다 드러나는데. 아니에요. 술 먹을 때 보면 제일 실수를 안 하세요. 아무리 술을 많이 먹어도. 김양건 당 비서가 그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도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니 이게 우리 전 국민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그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집안어른 괜찮으시 이게 참 말이 안 떨어지는데 통통 라인이라고 그래갖고 김양건이 통일선전부장이니까 우리 말하면 통일부 장관이죠. 그래서 우리 류길재 장관하고 의전 차량 타고 같이 움직이는 동안에 류길재 장관이 적절하게 처신을 한 거죠. 아주 무리 없이 차 안에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물어본 거죠. 괜찮으냐? 건강 괜찮으시냐? 그 정도만 해도 누구 물어보는지 뻔히 알 거 아니에요. 뭐 당연히 이제 예상한 대로 김양건은 아유 뭐 문제 없이. 그렇지 뭐 어디가 안 좋습니다. 이 말을 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분명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저는 그런데 이번에 저 언론 보도되는 우리 측 당국자가 회담 내용 얘기해 주는 거 보면서 다 거짓말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거짓말 같아요. 왜냐면 2, 3, 4위가 긴급히 전날 잡아가지고 내려온 것 치고 내용이 없어요 보면. 2차 고위급 회담을 10월 말에서 11월 사이에 개최하기로 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 내용이 없어. 그거는 그냥 평상시 같으면 통신문 하나 갖고 그냥 2차 회담 하자라고 하고 거기서 준비하는 건데 이게 긴급히 뭐 가방에 들고 왔던 입에 담아왔던 간에 와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보니까. 지금 뭐 유길재 장관하고 김양건 부장은 이렇게 이런 분위기였는데 우리 안보 라인의 그 대화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이 통통 라인이 또 다정했다면 황병서와 김관진 양쪽의 안보총 사령탑들이 이제 기싸움을 한 거예요. 신경전. 특히 김관진 우리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에서는 아주
최고의 적으로 생각해요. 김관진 그 얼굴 표정 놓고 막 총 쏴대고 김관진을 때려잡자 하고 그러고서 막 개들 세파트가 막 얼고 그거 보이잖아요. 그걸 물어뜯고 이런다고. 벌초 대상 1호예요. 김관진 안보실장이. 그런데 저쪽에 황병선 누구예요? 총정치국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왼수끼리 만난 거예요. 그런데 체육 행사에 왔으니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악수하면서도 내 생각엔 힘을 좀 썼을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악력을 보이는. 그 북한 선수단 폐막식이니까 선수단 입장할 때 다 일어났어요. 북한 선수단 환영하느라고 3명도 일어나고 다 일어났는데 김관진 안보실장은 딱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으니까 황병서가 자기 일어났잖아요. 앉아 있으니까 손을 잡아서 완력으로 잡는 거예요. 저쪽 잡아도 여기 잡으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잡으셨어요. 됐어. 아예. 그래서 끌고 그건 뭐냐면 신경절 왜 안 일어나고 이런 거를 갖다가 보이지 않는 신경절을 보인다. 기싸움했어요. 그렇죠. 겉으로는 웃고 카메라 터지니까. 그때는 김관진 실장이 일어나는 게 예의. 일어나야지. 일어나야 손님이죠. 맞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일어나. 근데 자기 딴에는 뭐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아주 적국이다 이거지. 그 혹시 그거 아니었을까요? 왜 우리 예전에 김장수 장관이 그 김정이라고 했을 때 꽃장수 그것 때문에 확 올라간 그 분위기를 그렇지. 자기도 한번 약간 의식한 게 올라가려고 아니었을까? 통일부가 예고에 없이 잠시 뒤 오전 9시에 남북 간 행사 관련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한다고 전해왔습니다. 북한에서 핵심 3인방이 지금 전격적으로 대한민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북한의 최고 실세들이 우리 정부 관계자들과 인천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근데 실세 3인방의 이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여 이를 두고 방문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지 정말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건 어떤 해석이- 얘기들이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하죠. 해석이 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태를 좀 단순하게 보고 싶어요. 첫째는 김정은의 건재를 과시하기 위한 어떤 액션이다. 2, 3, 4위가 남한 내려와도 봐라. 최고 권력자 뒤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상관없다. 이걸 좀 과시한 게 아닌가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북한의 권력 2, 3, 4위가 왔다는 거는 엄청난 성이에요. 그 나라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지난 4월에 중대 발표서를 해갖고 파격적인 대화합시다 뭐 몇 번에 걸쳐서 북한이 간청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게 있어요. 우리 정부에다가. 그의 일환으로 북한도 사정이 어렵고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좀 무릎 꿇고 애걸하는 식의 태도를 보인 거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예. 독재의 가장 기본이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기 해줘야 되니까 3S 정책이라고 하는 거 있죠. 스크린 스포츠 섹스. 그 중에 가장 이제 호소하기 좋은 게 스포츠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7등 했어요, 7등. 굉장한 거예요, 북한으로서. 그 짧은 기간 안에 외국이랑 경기가 거의 없다가 이번에 7위를 했으니까 자국 내 국민들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그 좀 자랑 이벤트가 필요했겠죠. 오늘은 아시아 패권이지만 세계 패권도 당당히 지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김정은이가 하지는 못하지만 보는 걸 좋아하나 봐요. 축구, 뭐 스키, 뭐 이런 거. 농구 이런 농구는 거. 좀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자기가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어떤 이런 그 이번 기회에 자기의 건재를 스포츠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우리 실적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이벤트가 아니었을까. 근데 이거 좀 유치한 얘기긴 한데 요 체류비 놓고 말이 많았어요. 돈 왜 다 안 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요 3인이 온 게 요 체류비 아유 몇십억 그거 떼먹으려고? 떼먹으려고 몇십억은 화해 분위기 비행기 띄우는 건 공짜예요. 화해 분위기 만들어서 1억 정도 주고 갔죠. 총 체류비가 얼마인데? 우리 정부에서 한 10억은 그냥 정부에서 해주겠다 이런 참고 고려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그 어떻게 가방에 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1억 있었나? 돈이 없긴 진짜 없고. 1억만 내고 갔어요. 제가 007 가방이 딱 1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야. 우리 3명이 뜨면 아시안게임 홍보 되잖아. 국제사회에. 이거 나가면 더 그럼 공짜로 10억 훔쳐도 되잖아. 이렇게 간 거죠. 이게 좀 유치하긴 하지만 행사비 퉁친 거.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3명, 2, 3위, 4위 온 게 굉장히 하여튼 물음표를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많이 동요되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 내부 결속을 다지고 또 하나가 이 지금 국제적인 고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야 우리가 믿을 거는 어떻게 보면 남한밖에 없구나. 그럼. 아니, 왜냐면- 북한의 최고
전문가가 저한테 준 거는 거기에 대한 간을 보기 위해서 왔죠. 그렇죠. 저도 이 얘기 똑같이 든 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보면 4대 관계에서 원나라 투임 받아야지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김정은이 지금 취임한 뒤로 한 번도 못 받았어. 국빈 방문을 초청받거나 아니면 정상으로 인정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외무상 이런 사람들이 사전 정지 작업하고 있고 그거 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진짜 안 받아주고 아프리카 나라들도 안 받아준대요 지금 보면은. 지금 북한이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강석주 국제비서, 당 국제비서니까 우리로부터 외교위원장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이 유럽에 가고 또 리수용 외무상이 이거 외무부 장관이죠. 중동에 가서 투자 유치하려고 했는데 전부 꽝이 됐어요. 전부 꽝이 됐어요. 그러니까 급해요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2위, 3위, 4위가 굉장히 급하게 왔다. 그 상병서가 만약에 자기가 실권이 있었고 만약에 그걸 진짜 확정 지으려고 했다면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하다 제안했을 때 저걸 또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받지 못했던 것 자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 김정은 동지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해버리면 안 된다 이런 게 약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자꾸 여기서 조금 다른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어떻게 12시간 전에 아니면 뭐 24시간 전에 우리 3명 갑니다 그럴 때 오라는 얘기를 한국에서 받았단 말이죠. 그게 아무 조율 없이 전화해서 갈게. 근데 간다고 그러는데 오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죠. 나는 사전 조율은 충분히 있었다고 봐요. 자꾸 우리나라가 빙고. 네, 북한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왔으니까 그럼 오세요. 이거는 아니었을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 타이밍은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도 현 박근혜 정부에서 굉장히 요 타이밍이 좋았다는 거예요. 네, 와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8월 15일 경축일 날 이미 워딩을 던졌지 않습니까? 한참 됐어요. 남과 북은 서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작은 통로부터 열어가고 환경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통로를 작은 통로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것을 일방적으로 액을 복구하러 온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인가 와야 되고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쯤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면 전환이 분명히 필요했을 겁니다.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네. 하죠. 그래서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이런 말을 하고 갔어요. 이번에 좁은 오솔길을 냈는데 다 앞으로 대통령으로 열어가자. 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천명했던 선제적 남북관계 진전 방안을 여기에 대해서 오솔길이라는 표현으로 답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분명히 준비해온 말일 걸로 보여집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서 남북 정상회담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떤 단초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박근혜 정부에서 거부할 수도 있다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김정은하고 급이 안 맞는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아니죠. 핵무기가 개발을 포기하겠다 그러면 만나죠. 그러면 만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세 3인방의 방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언제쯤에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질까요? 길지 않습니다. 서너 달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럴까요? 네. 예. 자, 근데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바로 주석궁 미스터리인데요. 운구차를 둘러싼 그 궁금증인데 그때 김정일 운구차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 날아갔죠. 하나하나 사라진 거죠? 김정일 시대 권력 실세 7명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모두 사라졌습니다. 네, 김정일의 연결식이 열렸던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의 운구차를 8명이 함께 걸으면서 호의를 했습니다. 이들은 바로 김정은을 포함한 7명의 실세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운구차를 호위했던 7인들이 차례차례 숙청, 자살, 행방불명이 되면서 김정일 운구차의 저주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참 미스테리한 일이죠. 그 2, 3, 4위라고 하는 3명은 이 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없네요. 왜냐면 저 7명이 다 김정일이 사람들이구만. 네. 저는 그 영화 떠올랐어요. 데스티네이션. 한 명씩 탁탁탁 죽잖아요. 영화 시리즈로 나온 영화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반응이 없어. 아무도 못 봤어. 못 봤어요. 못 보신 거죠? 나는 봤어요. 나 못 봤어요. 그 거기 비행기 탄 비행기 탄 사람들. 자리 좌석수에서 이제 예정된 순서대로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운구차의 저주를 받은 인물은 누구였죠? 그 인물이 누구냐? 자, 이 사람입니다. 네, 김영춘 좌측의 넘버 2. 요걸 뒤로 팍. 네. 이 사람이 누구냐? 인민무력부장입니다. 인민무력부장인데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돼요? 정확히 국방부 장관. 바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인데 군부 노장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졌는데 2012년 4월
네, 재작년에 인민무력부장에서 해임됩니다. 이 김영춘은요. 공개 활동은 하고 있지만 전혀 실권을 잃었죠. 민방위 담당 부장, 그러니까 부장이 장관입니다. 이름이 벌써 좀 이상합니다. 네, 민방위 담당. 김영춘의 해임 이후에 인민무력부장 자리는 가장 변화가 무쌍했습니다. 막 3개월, 1개월만 이때마다 계속 잘리고 그러는데 이는 김정은이 군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특이한 점은 이분이 외모가 송혜 씨가 기분 나쁠 줄 모르는데 좀 화면에 나오지만 많이 닮으셨어요. 근데 한때 송혜 씨와 이슈였어요. 네, 굉장히 닮았다. 네. 네, 그리고 2012년 7월에는요,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이 이제 숙청이 됐는데요. 운구차 호위를 할 때 그 군 4인방 중 가장 앞에 서 있던 분입니다. 리영호가 김정은 군부 개혁과 그리고 외화벌이 사업 등의 반기를 들었다가 반혁명죄에 걸려서 숙청을 당했다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리영호는 군에서 계급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리영호 쪽에서 장성택에게 그 대장 계급을 줬는데 장성택이 주도해서 숙청을 하게 된 거였죠. 장성택이 리영호의 집을 급습해서 측근 20여 명을 사살하고 그 라인에 있던 대령급 이상의 30-40명도 함께 사라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선수가 이제 김정각, 김정각 인민무력부장이죠. 네, 어디 김정각 여기. 김정각은 4월에 김영춘이 인민무력에서 해임된 이후에 이 인민무력부장 자리에 올랐지만 몇 달에 이분이 또 못 가서 물러나고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총장입니다. 실권을 잃은 자리라고 하네요. 그러다가 올 4월 김정은 뒤에서 긴장한 모습으로 격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막 허둥지둥대는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 굉장히 마음이 짠한 모습이었습니다. 김정은이 허리를 굽혀 절을 함과 동시에 북한군 장성들이 일제히 격리를 합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왼쪽 뒤 인물은 격리를 했다가 바로 손을 내립니다. 허둥지둥대는 일본 오른쪽의 장성도 놀란 표정으로 머뭇거리다 뒤늦게 격리를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한때 북한 군부의 실세가 지금은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격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 보니까 이 둘의 모습은 실각한 북한 군부 원로들의 한 슬픈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뒤늦게 손을 올린 사람이요. 누구냐? 김격식입니다. 김격식은 김정각 다음으로 인민무력부장에 올랐지만 역시나 석 달 만에 또 해임이 되는데요. 해임된 두 사람의 가슴에 엄청난 훈장들이 막 쭉 달려 있더라고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훈장이. 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의 훈장이 추해 보이기까지 하는 게 그런 모습. 불쌍해 보이죠? 바지 무릎까지 이렇게 달았어요. 불쌍합니다. 그 훈장들 막 보니까. 다음 순서는 우동축인데요.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이었습니다. 5개월 뒤에 이제 자신의 순서가 온 것을 예감을 했는지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동축이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을 간첩 혐의로 체포를 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보위부 차장 보위부가 정확히 우리로 치면은 국정원이라고 봐야 되죠. 이건 진짜 누명 씌우려고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정원 차장을 간첩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진행을 보면 근 1년 동안 운구차의 왼쪽에 있던 군부 장성들은 모두 사라지게 됐는데요. 2명은 숙청이 되고 2명은 해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부터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 김정은 뒤에 있는 장성택. 장성택은 그 리영호하고 우동 측의 숙청을 주도하던 그 사람이었는데 조카에게 배신당하고 결국에 자신이 숙청을 당하고 마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고 말죠. 새가 떠들썩했던 고모부 장성택의 숙청 사건.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네.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네, 이건 진짜 대한민국 그 어떤 정서상 맞지 않는 거죠. 이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사실 이분이 넘버2 아닙니까? 그죠? 사실 김정은이 왔을 때 이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김정은을 지금의 자리에 올려놓은 사람이에요. 적극적으로 충성도가 높아서 자기가 사실은 이렇게 자기가 될 줄 알았으면 자기가 판을 엎을 수도 있었는데 그 숙청의 과정을 보면요. 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장성택의 제목도 공개적으로 열거됐는데 TV로 이 제목을 다 열고 다
합니다. 대만도 못한 추악한 인간 쓰레기 장성택은 천인공노할 반역 행위를 감행하였다. 장성택은 자본주의 생활 양식에 물져서 부정부패 행위를 감행하고 여러 여성들과 부당한 관계를 가지었으며 마약을 쓰고 외화를 탕진하며 도박장까지 찾아다니었다. 고위 인사를 숙청하면서 현장에서 체포하는 장면까지 공개된 것도 거의 뭐 이례적인 일이죠. 197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또 막 멍이 들고 막 허리 부러진 모습, 뭐 야윈 장성택이 막 끌려가는 모습 이런 것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용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는데 제가 취재해 본 결과는 총살입니다. 근데 기관총 총살입니다. 그런데 총살 이후에 뭐 시신을 다시 불태웠다고 화염 하는데 방사기로 다 정확히 또 얘기하면은 네, 기관총으로 하고 났는데 시신을 뭔가 수거해 보려고 했더니 하나도 남지 않았다. 잔인하네요. 네. 근데 그거를 김정은 혼자 주도했을까요? 그렇죠. 아니겠죠? 그게 지금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 뒤에 배후 3인방이 세력이 있겠죠? 배후에 있다고 보면 설명이 쉽게 되죠. 이 모든 게. 당연히 그 뒤에 3인방이 있었죠. 네. 근데 저는 김정은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굉장히 슬퍼하는 정말 어린 아이처럼 이렇게 엉엉 우는 모습을 봤었는데 장성택이 이제 죽었을 때는 굉장히 막 심술 굳은 표정이라고. 분노의 표정이 있었죠. 약간 뭔가 좀 열받은 뭔가 좀 도끼가 서려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운구차에 있던 그 고모부 장성택마저 숙청을 당했는데 이제 진기가 7명 중에 2명이 남아있거든요. 2명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김기남 대남 담당 비서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통일위원장 정도 되겠죠. 국회 당이니까요. 통일위원장인데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위원장보다 훨씬 파워풀한. 김기남도 우리나라에 꽤 왔었어요. 알려졌죠. 네, 김기남 이 대남 담당 비서는 김정일은 물론 김정은 후계 체제까지 우상화 작업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휘해온 선전선동의 귀재고요. 김정일의 장례 기간 동안 북한 언론 매체가 영도자 김정은을 우상화하고 이런 것들을 뒤에서 다 만든 것이 그의 작품입니다. 80이 넘는 고령을 고려해서 아직은 살아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은 다 빼앗긴 것으로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이 지금 남은 사람이 최태복이죠. 최태복 국제 담당 비서입니다. 우리로 치면 외교위원장 정도 되겠죠. 이 최태복 비서는 김정은 체제 외교를 이끌어가는 그런 수장으로 평가됐지만 그도 역시 실질적으로 실각이 돼서 지금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권력을 휘두를 힘이 있었다면은 아마 여기도 아마 사형당했겠죠. 지금 실제 보면 이제 김정은이 빼고 나머지 7명이 민간 파트는 나이가 많아서 그냥 자연적인 은퇴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자연스럽고요. 군 쪽에는 나이 유무에 상관없이 거의 다 목숨까지 다 걷어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뿌리를 잘라야 된다는 얘기겠죠. 뭐 권력이라는 게 원래 그렇긴 한데 이런 과정은 고전에 김정일이가 아버지 김일성의 권력을 물려받을 때도 비슷한 일은 늘 있었어요. 이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도 김정일이가 아버지 권력을 물려받을 때는 꽤 기간이 길었어요. 시간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3년 상은 하고 처형을 그렇죠. 시작했거든요. 네, 94년에 김일성이 죽고 97년까지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공백기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좀 그 원로들에 대한 대접을 좀 하고 나면 숙청을 하는데 저 친구는 거의 2년 만에 불효자야. 석 달 만에 시작해가지고 2년 안에 다 끝을 2년 봐요. 안에 다 그냥 해임되거나.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가 뭐 교활하다, 독하다 그런 개념보다는 그 뒤에 배경에 있는 막강한 실세들이 이런 준비를 다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29, 30의 젊은 나이에 그렇게까지 그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부족한 역량이라고 봐야죠. 아니 뭐 이견 있는 건 아니고 이 역사상 제일 웃긴 정치 행위로 남을 것 중에 하나가 3년상이에요. 아버지 통치자가 죽어서 아들 통치자가 이어받아서 조선조 왕 때 하던 3년 유훈 통치라고 그래서 대중 앞에 표면을 드러내지 않고 나라 운영을 3년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게 이런 코미디가 또 있냐고. 근데 별로 그게 얘기를 안 자꾸 하는데. 김갑수님은 그거를 코미디라고 얘기하는데 왕조 국가고 김일성이라는 나라 사람이 북한에 차지하는 게 우리식으로 대입하면 안 돼.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전문 용어로 내재적 접근법. 내재적 접근법. 전문 용어. 거기가 물론 내재적 접근이라는 건 굉장히 학术용어인데 봉 교수님이 내재적 접근이라고 하면 굉장히 은밀하게 에로틱. 네, 김정일의 온구차를 호위했던
있었던 8인 중에서요. 7명은 김정은에 의해서 숙청되거나 해임됐죠. 그래서 권력에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미스터리하게도요. 혼자 건재했던 1인, 바로 김정은이 지난 9월 3일에 모란봉 악단의 신작 음악회 관람을 끝으로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건데요. 운구차를 호위했던 7인을 하나씩 제거했던 김정은이 마침내 8번째 마지막 실종자가 돼서 사라진 거 아닌가 싶은데. 김정은은 지난달 3일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 관람을 끝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소위 당 창건일인 오늘까지 등장하지 않으면 북한 최고 권력자의 건강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관측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김정은이 사라진 지 41일 만에 지팡이를 짚고 등장했습니다. 정야는 김정은 동측에서 새로 일도선 위성과학자 주택지구를 현재 지도하시었습니다. 건강이 완벽히 회복이 안 됐는데도 지팡이를 짚고 서둘러 등장한 것은 신변 이상설이 해외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까지 파고들 조짐이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첫 번째는 건강 이상설입니다. 발목을 수술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라지기 전에 사라지기 바로 전에 이제 방송에 나온 거에 의하면 한 번은 오른쪽 다리를, 한 번은 왼쪽 다리를 굉장히 심하게 절었단 말이에요. 전자도서실에 들어서는 김정은이 뒤뚱뒤뚱 걸음을 내딛습니다. 걸을 때마다 왼쪽 다리를 심하게 절면서 몸의 중심은 오른쪽으로 쏠렸습니다. 목발을 짚거나 부축을 받지는 않았지만 불편한 기색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결뚝이는 다리로 계단을 오르다 보니 평소보다 더 힘들어 보입니다. 앞서 김정은은 지난 7월 김일성 주석 20주기 중앙추모대회에서 오른쪽 다리를 절며 등장했습니다. 이런 건강의 이상한 상태를 조선중앙 TV에서 그대로 내보냈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런 거 안 내보내지 않아요? 그랬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그 얘기에다가 그 이후에 9월 20 며칠에는 불편하신 몸이라고 불편하신 몸이라고 공식으로 언급을 했다는 게 참 이상한데요. 북한이 지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건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불편하신 몸이시건만 인민을 위한 용도의 길을 불같이 이어가시는 우리 원스님. 과한 체중 때문에 발목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또 뭐 스위스 유학 시절에 스키를 즐겨 타다가 다쳤는데 그게 이번에 악화가 돼가지고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독일과 러시아의 의료진이 북한에 들어가서 김정은을 치료했다. 그런데 뭐 한 달이 넘어서야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외국의 의사들이 왔는데도 빨리 고치지 못할 정도 수준이라면 굉장히 아프고 힘든 수술을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찌운 거란 말이죠. 김정은이 원래 좀 날씬한 편이었다가 김일성 코스프레, 김일성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찌운 거라서 그래서 건강 이상설이 이제 더 저렇게 찌우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스테로이드죠? 네, 스테로이드를 왕창 먹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처음에 그 언론에서 접했을 때는 준석 씨보다 조금 더 통통한 이미지였는데 급격하게 찌고 있어요. 정말 비만이 된 것 같아요. 네. 준석 씨는 살찌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될 것 같아. 저렇게 되겠어.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계속 건강이 있어서 무릎이 이상하다, 발목이 이상하다,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그러는데 딱 보면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저 몸에 건강하면 이상한 일이죠. 저 키에 저 몸무게를 유지하는데 건강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김정은 정도면 집에 막 바지 체크기 이런 거 놔두고 이제 체크할 것 같은데. 살찐 사람이 바지를 왜 체크해? 아니 뭐 이렇게 살 빼는 사람이 같이. 살 조금만 찌면 체중계 위에 올라가기 싫어요. 그럼. 자, 김정은 뇌사설부터 살펴보죠. 아니 딱 이게 최근에 퍼지기 시작했는데 SNS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뇌사설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게 뭐였냐면은 발목 수술을 받긴 받았는데 전신 마취하다 뭐가 잘못돼가지고 뇌사 상태로 갔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뇌사설에 대해서 이런 자에 틀렸다라고 딱 잘라버린 이유가 뭐냐면 저런 사람들의 1급 최고위급의 수술을 하는데 발목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전신 마취 절대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팩터 자체가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허리 마취만 해도 되고 국소 마취만 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거짓말이죠. 그러나 저는
뇌가 상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그거는 동맥경화증이라든지 뇌에 기질적인 동맥 변화가 와서 흔히 말하는 중풍이죠. 딱 봐도 뇌는 이상해 보여요. 그럴 수는 있지만 절대로 전신마취 상황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는 얘기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중풍은 가능성이 있죠. 충분하죠. 저 정도면 아니. 통풍설이 굉장히 사실은 이제 통풍설도 강력했는데 사실은 그 이복형이죠. 김정남도 통풍을 앓았다고 하죠. 2011년 김정남이 일본의 언론인과 인터뷰한 이메일로 이렇게 전한 내용인데. 근데 통풍에 대해서 술을 좋아해서 통풍을 앓고 있었다 자기도. 술, 고기 많이 먹으면 생길 수 있는데 가족력도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통풍 때문에 전혀 외출을 못하거나 언론에 노출되지 못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약만 먹으면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통풍 앓으면서 활동하는 사람 많아요. 그다음에 통풍 때문에 관절이 완전히 망가지려면 세월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30대에 생길 수 있는 변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풍 때문에 지금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아무런 게 없다. 이것도 별로 근거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북한에서 만약에 선전선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진짜 김정은이 적당히 아픈 거라 그러면은 우리 위대하신 동지께서 너무 열심히 일하시다가 몸까지 상하셨다 이런 걸 차라리 낼 것 같아요. 계속. 아니 독재 체제에서 통치자 모습이 안 보이고 그런 거는 흔히 있는 일이어서 그런데 김정은은 워낙 노출을 많이 해왔어요. 많이 해왔는데 그러니까 이상하다. 자기가 나오고 지금 건강 이상설이다, 뭐 실각했다 이런 얘기가 한 달이 넘게 나오고 있는데 김정은이 방송에 안 나온다는 건 진짜로 김정은 성격상 그동안에 했던 성격상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네. 신부전증은 어떻습니까? 지금 신부전증 이야기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신부전증이 있고 심부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전증은 콩팥의 문제고 심부전증은 심장의 문제인데 스테로이드를 많이 썼다면 신부전증의 문제도 가능성이 높고요. 살이 저렇게 쪘다면 심부전증의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그러면은 마음심의 심이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심 쪽에 더 무게감이 있는. 신부전증이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심부전증 자체 갖고는 그 급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게 완전히 막혀갖고 심장이 정지가 되게 되면 큰일이 생기지만 나이로 봐서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심장이 완전히 막혀갖고 뇌사에 그럼에도 엄청 피고 막 그러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신부전증이면 그거는 인공투석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 만성 신부전 환자 되게 많거든요. 신부전증이면 저렇게까지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이유는 없어요. 니은이면 얼마든지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정형외과 의사도 북한으로 긴급하게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것도 포착됐다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그러면 우리 심장과 신장 둘 다 안 좋은 걸로. 둘 다 안 좋은 걸로. 온몸이 다 안 좋습니다. 무릎도 안 좋고 다 안 좋은 걸로. 통풍도 있고 뇌도 안 좋고 뇌도 안 좋고. 난데없이 요즘에 치즈설도 뭐 뜨고 있는데 에멘탈 치즈라고 톰가젤에 나오는 그 구멍 송송 뚫려 진짜 있는 방송이 띄우는 거예요, 이건 내가 봤을 때. 그 치즈 있잖아요. 유학 시절부터 스위스에서 김정은이 그걸 엄청나게 광적으로 즐겨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몸무게가 엄청나게 늘었고 이 때문에 좀 다리를 전다라는 추측이 있는데 이 되게 주민들은 굶어 죽기도 하는 그 와중에 수입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양 공장에서 직접 만들라고 시키기까지 했는데 못 만드니까 그 맛을 못 따라가니까 뭐 격분을 하기도 하고 올해 4월에는 북한의 관리 3명이 프랑스 국립 유기농 대학교에 치즈 만드는 방법을 배우러 가려고 했는데 퇴짜를 맞아서 배우러 갔어요. 갔어요? 갔는데 퇴짜를 맞았죠. 이런 건 가서 가려고 퇴짜요? 했는데가 아니라 거의 가서 퇴짜를 맞았죠. 이런 건 되게 맞는 신기한 건가요? 게 예를 들어 김갑수 선생님이 커피를 정말 즐기신다 해가지고 그 밑에서 커피 심고 이러진 않잖아요 보면은 그런 것처럼 이거 아니, 뭐 자기 취미로 한 거 침을 아닐까요? 왕창 들여가면 되는데 냉동채로 하나만 들여오면 몇 년 먹는데 공장 세운다 이거는 근데 진짜 오본 것 같아요. 자꾸 이제 그 우리가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그 당시 유학 시절의 기록들을 보면 스키도 하고 농구를 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치즈 먹었다 그래갖고 살 그렇게 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이 찌는 거는 어떤 내과적인 심각한 질환이 있거나 누가 인위적으로 살을 찌운 거예요. 스테로이드. 네, 뭘 썼든. 10월 10일 날 노동당 창건일에도 지금 나타나지 않아서 이제 로이터 통신이 낸 기사가 있는데요. 8월 말이나 9월 초에 장성들하고 포복, 뭐 구르기, 달리기 이런 거 하다가 삐어가지고 인대를 다친 거다 이런 기사를 냈어요 지금. 영국 로이터 통신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지난 8월 말 또는 9월 초에 있었던 군사훈련 참관 도중 다리를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북한 지도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이 군부대 현지 지도에 나서 자신도 바닥을 기고 뛰고 구르는 훈련에 나섰다가 인대가 늘어났다며 회복에 100일 이상 걸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냥 의사 입장에서 얘기하면요. 인대 다치면요. 가벼운 기부스에서 전혀 모릅니다. 기부스 해가지고 걸어 나오죠. 네. 기부스 해가지고 걸어 나오지. 근데 CNN에서는 또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요.
정신병소를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정신이 안 좋다. CNN TV조선 받은 거 아니에요? 아, CNN에서 보도한 거예요. 진짜? 자, 김정은이 다리를 저는 이유가 여자들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좀 말이 안 약간 되지. 너무 아니, 억측. 이거 그냥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요. 여자 때문에? 아, 요거 좀 전문을 줄 알았어요. 전문가 나옵니다. 요 은하수 간현악단의 명배우, 성악배우는 성혜림, 아니 현송월. 연배가 확실히 다르구나. 이때 얘기만 하시는 현송월이가 김정은의 첫사랑이었어요. 연상 여자죠? 연상의 여자인데 김정은이가 청소년 때 나이가 어릴 때 한 5살인가 6살 연상이에요. 많죠. 근데 너무 이쁘니까 이제 반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큰아들이 아이유 좋아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그거야. 아이유랑 결혼하겠다고 자꾸. 그렇지, 그렇게 떼쓰는 거예요. 아이유가 뭐가 돼, 이러면은? 현송일이하고 집에서 TV 보면 아이유 뭐가 되냐고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겠다. 아니 근데 악플 뭐.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뭐 결혼하겠다. 이렇게 김정일한테 졸른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보니까 이건 연상에다가 저 북한에서는 딴따라라고 그러는데요. 딴따라지. 계속 반대를 해도 김정은이가 말을 안 듣으니까 강제로 저 북한 장교하고 결혼시켜버려. 왜냐면 그래야 현송월을. 그러니까 현송월이랑 김정은이 만나기는 만나봤대요. 만났죠. 만났지. 뭐 애정 행각을 좀 하긴 했어요. 현송월을 강제로 결혼시키고 그래도 만나니까 출연 금지령 시키고 결혼을 리설주하고 강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빨리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현송월이하고 뛰어놀래니까 리설주하고 결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니까. 근데 리설주도 가수 출신인데. 리설주 누가 시킨 거예요? 근데 남자라는 게요. 네. 가수 똑같은 가수라도 마음이 더 가는 첫사랑이 있어요. 남자들은 왠지, 대부분 첫사랑을 못 잊어. 왠지 반대하니까. 박종진의 첫사랑 있습니까? 못 잊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첫사랑은 잊을 수가 없어. 남자들은 첫사랑 그게 잊으면 있어요. 좀 인간이 아니죠. 여자들은 지금 사귀는 남자의 첫 만남을 첫사랑으로 기억해. 저 첫사랑 은지 씨. 있는데요. 첫사랑 기억하는데. 있어요?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첫사랑이 있지. 아니, 근데 첫사랑이 옛날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그래서 남자들 대부분 그래서 뭐가 맞는 말이 하나도 없어. 나도 동의 못하니. 아니 이거야 전문가예요. 왜 이래?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확실히 이런 단어 빼면 될 것 같아. 나는 다 인정해. 나는. 인정하죠. 리설주가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내 부인이라도 현송월에 대한 그 환상과 그 아쉬운 사랑은 못 잊고 아니, 계속 뭐 만나는 그 거예요. 영국의 찰스 왕세자가 다이애나비하고 나이 차이가 많은 결혼을 했지만 그렇죠. 결국에는 그 파멜라를 못 잊잖아요. 못 잊어서 결국 다시 재혼했잖아요. 똑똑하네. 바로 그거예요. 아 인제 아시네. 카멜라가 아니라 카밀라 파카보스. 뭐 하여튼 카밀라 파코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저 얼마나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지 현성월이 노래하는 모습, 이설주가 노래하는 모습 한번 볼까요? 우리 공장 동무들 웃으며 말을 해요. 아니 글쎄 날 보고 준맛한 철혈해요. 하루 일로 훔쳐해도 송차 안 하는. 목소리 되게 간드러진다. 목소리가 아주 그냥. 어머니 저국이 걸어온 승리의 그 길에 빛나네. 어머니 저국이 걸어온 승리의 그 길에 빛나네. 리설주는 좀 중저음이고 현성월은 조금 높고 네. 매력이 좀 달라요. 어쨌든 둘 다 괜찮다. 아니 되게 정답이야. 아니 근데 누가 취향이 나랑 비슷하네. 취향이 비슷해 김정은하고 얼굴도 비슷해. 사적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둘 다 괜찮아. 그리고 리설주가 그렇게 화가 났잖아요. 자기하고 결혼했는데도 자꾸 만나는 정보가 들어오니까 그게 화가 나가지고 장성택하고 고모인 김경희한테 현송을 저거 제거시켜라 이렇게 해. 그래가지고선 그 유명한 사건 나죠. 그 포르노 사건, 포르노 비디오. 여기 현송호를 엮어가지고 그때 관현악단 여러 명 투영시키잖아요. 여기 엮어버려요. 죽었어요? 아 죽이지는 현송호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죽이는 거야. 겁을 준 거죠? 근데 그렇죠. 겁 주면서 겁도 주고 말하자면 덤태기를 씌워서 더러운 여자다 이렇게 해서라도 뛰어놀라고. 현송호를 그렇게 뛰어놀라고. 그렇지. 그런데도 이제 가슴이 아프니까 맨날 술 퍼먹고 현송이 생각하느라고. 그래서 살이 그래서 맨날
술 먹고 그래서 몸이 아프다. 이런 설도 있어요. 논리에 A, B, C, 설득력이 D를 있어요. 이렇게 앞두고 B, C는 다 만들어낸 건데 A랑 D만 있는데 끝까지 나오네요. 그래, 이 설득력이 있잖아요. 어쨌든 뭐 현송월의 현재 상황이 어떠냐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네. 안 죽었다며요. 예, 안 죽은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 김정은 실권 장악한 이후에 정말 옛날에 좋아했던 여자를 다시 이렇게 복권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현송월이 모란봉 악단 단장이에요. 그러면서도 일단 뭐 공연 있을 때마다 김정은이 웬만하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 앉힐 수는 없지만 왜 최고 권력자의 어떤 위치에 앉는가 그 사람 서열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거리에서 이렇게 자리에 배석을 시키고 지방 방문할 때 아주 이게 묘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지방에서는 그렇잖아. 그러면 현송월이 이렇게 수행을 하고 그런다는 건데 그 수행, 이렇게 현장 수행만으로 끝나겠느냐. 둘만의 시간을 갖지 않았겠느냐. 장성택이가 숙청된 이유가 저거였구나. 그렇죠. 저는 계속 주석궁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헷갈리기도 하고 거기가 혹시 그 금수산 태양궁전하고 같은 곳을 칭하는 곳이 맞나요? 맞습니다. 그럴 거예요. 맞습니다. 먼저 이 주석궁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좀 보면요. 주석궁이라는 곳은 1977년에 김일성 주석의 65번째 생일을 기념해서 건립된 궁전인데요. 평양 중심가에서 8km 떨어진 평양 직할시 대성구역 미암동 금수산 기슭에 있어서 정식 명칭은 금수산 의사당, 그리고 김일성 주석이 살면서 진무하던 곳이라 해서 일명 주석궁. 그리고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에는 아들 김정일이 그곳을 화려하게 리모델링하고 김일성의 미라를 안치한 뒤에 금수산 기념궁전으로 이름을 바꾸고요. 김정일이 사망한 후에는 아들 김정은이 또 한 번 엄청난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또 이름을 바꿔서요. 지금 주석궁의 정식 명칭은 금수산 태양궁전이라고 합니다. 청와대, 백악관 이런 거 끝에 붙이는 게 관대 이런 거 붙이면 모르겠는데 궁이라고 붙였다는 것 자체가 왕조국가임을 얘기하는 거죠. 주석궁은 굉장히 커요. 어느 정도로 크냐. 4층의 석조 건물인데 여의도 공원의 16배입니다. 좀 보시죠. 저기 보십시오. 여의도 공원의 16배. 아, 저 광장이? 네. 주석궁 내부에는 2,000명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연회장이 있고요. 연극, 공연 무대 등 여러 시설이 있고 주석궁 앞에 콘크리트 광장이 보이죠, 지금? 네. 저 화강석 70만 개를 다듬어 깔았습니다. 콘크리트가 아니라 화강석이구나. 네. 김일성의 생일이 4월 15일. 제 생일하고 똑같네. 예. 기념해서 너비는 415m. 김정일의 생일이 2월 16일을 기념해서 길이는 216m로 했는데 한 번에 2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거기다 보안이 철저해서요. 국내에 30여 개의 검문 초소가 있고 유사시 대피할 것을 대비해서 지하철역을 이미 건설한 그 위에다가 세웠다고 합니다. 그 주석궁에 김일성하고 김정일의 미라가 그럼 안치돼 있는 거죠? 네. 아, 그래서 북한의 피라미드라고 거기가. 주석궁 3층에 네. 그 미라가 안치돼 있는데 네. 누워서 자는 모습이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 미라죠. 조금만 소홀히 하면 이게 썩는데요, 시체니까. 미라를 왜 만듭니까? 왜요, 진짜? 저게 이제 혁명을 한 나라들의 특히나 사회주의권의 이제 하나의 전통처럼 됐고 북한도 그걸 이렇게 계승을 하고 있는 건데 다른 우리 같은 체제에서 보면 참 기이한 거죠. 여기 그 김정일 죽고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저기 개방을 했다는 거예요. 소독, 공기 정화 뭐 온갖 것들이 다 장치화돼 있고 주변은 꽃으로 쫙 둘러싸여 있는데 관광객들에게도 기본 어떤 예절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있대요. 이제 발치에서 이렇게 서방권 사람들에게 똑같이 절을 하고 뭐 하는데 영국 관광객이 그걸 보고 와서 이렇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사진에도 잠깐 나왔는데 빨간 꽃들에 쫙 둘러싸이면서 이불을 빨간 걸 이렇게 덮고 있는 광경. 그러니까 뭔가 약간 초현실주의적인 기분을 느낀다. 이 원래 이 미라는 이거 러시아의 독보적인 거예요. 레닌 기술이. 때부터 하던 거죠. 그거는 유출을 안 합니다. 이 기술 이전을 절대 안 해줘요. 미라 만드는 법을? 안 해줘요. 러시아 생물구조연구센터에서 한대요. 근데 그건 절대 유출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뭐 김일성, 김정일 다 했잖아요. 뭐 레닌도 했고 스탈린도 했고 러시아 이 팀에서 가서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단순 미라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처럼 만드는 그게 그게 어려운 거죠. 요게 비용이 11억 든답니다. 1년에요?
아니 처음에 딱 만들 때 저 미라 하나 김정일 미라 하나 뜨는데 네. 11억. 계속 관리비가 또 들어가는데 유지 보수비. 유지 보수비가 이제 1년에 그게 1인당 9억씩. 그러니까 지금 두 개잖아요. 시체가. 그러니까 1년에 18억씩 들어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왜 관리비가 들어가냐면 계속 2, 3주에 한 번씩 이 꺼내가지고 소독을 한대요. 뭐 손, 뭐 얼굴, 뭐 이런 거 방부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 2, 3년에 한 번씩은 그 발삼향 그 목욕탕에다가 시체를 넣어서 예, 그러니까 그 발삼향 그 목욕탕에 넣었다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죠. 뭐. 근데 딱딱하게 굳어 있을 텐데, 그죠? 그게 이제 살아있는 모습처럼 만드는 게 그게 저 레닌 가가지고 레닌 봤는데 기술을 녹아가고 그래요.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이 그냥 누워있고 화장도 해요. 레닌묘 가봤는데. 그런데 지금 이 관리가 지금 일설에 의하면 이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시신이 부패하고 있다. 이런 설까지 나와 있어요. 뭐 현금 박치니까 돈 안 주면 안 오겠죠.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위엄을 자랑하는 주석궁인데 일반 사람들이라면 주석궁에 막 들어가고 싶어 안달일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김정은의 외가 쪽은 망명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거기 살기 싫어서. 저희 살고 싶겠어요. 외갓집 트라우마가 진짜 많다고 그래요. 네, 김정은에게 외갓집은 진짜 아킬레스건이라 그러죠. 왜냐면 어머니 고영이는요, 김정일의 세 번째 아내이고 이 고영이 여동생, 오빠 모두 탈북을 해서 망명을 했습니다. 유럽으로 한쪽은 미국이죠. 네, 이렇게 망명. 처제 정도면은 되게 대우가 좋았을 거 아니에요? 로얄 패밀리니까. 근데 왜 망명까지 가게 된 거죠? 김일성이 1994년에 사망을 해요. 근데 그 이후에 도대체 자기네들 신분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불안했던 거예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로얄 패밀리 안에 내부 사정을. 하여간 그래서 망명을 한 다음에 북한의 로얄 패밀리에서 난처할 수 있는 것들을 막 이제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미국 CIA에다 대고 김정일의 해외 비밀 계좌를 폭로한 거죠. 이건 상당히 대형 폭로가 되죠. 왜 그랬지? 북한이 스위스 은행에서 돈을 재테크를 해서 미국하고 뉴욕, 영국, 런던 증권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고씨 부부가 바로 그 투자금을 관리하는 입장이었었다는 거예요. 김정일의 비밀 계좌 관리를 한 거죠. 그래서 CIA가 정밀 조사에 나섰더니 해보니까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자산이 40억 달러 정도더라. 이게 밝혀진 거고. 그래서 아예 미국 측에서 뉴욕 증권시장에 투자한 김정일 비밀 자금을 동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이건 다 사실로 드러난 일이죠. 아니 근데 고영이 입장에서는 동생이 탈북한 것도 모자라서 이 비밀까지 다 폭로해서 굉장히 면목이 없었겠어요. 화도 많이 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김정일이한테 본인이 사랑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동생이 이렇게 배신을 때리니 자기 입지가 안 그래도 뭐 둘째 부인이고 다 불리한 상황이니까 화도 많이 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고영이가 그때 충격으로 2000년도에는 뇌경색, 우리 중풍이 맞죠. 그래서 거동이 불편해졌고 그 뒤에 2004년에는 유방암까지 생겨가지고 프랑스 치료받다가 결국 암 때문에 죽게 됐죠. 김정은이가 제정신일 수가 없어요. 엄마가 그렇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역사가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면 심적으로 일 수가 없어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김정은의 이모하고 외삼촌이 고동훈은 어떻게 해서 망명하게 된 거죠? 고동훈은 당연하죠. 봐요. 자기 이제 누나 한 명은 망명했죠. 한 명은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고동훈이 그냥 불안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죠. 딱 저는 이거 보면 오히려 이 아까 연산군 생각나는 게 연산군이 어머니의 그 컴플렉스 때문에 계속 다 숙청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보면은 지금 그래서 저는 이 고영이 관련해 가지고 그럼 고영이를 탄압했던 사람들 지금 아마 다 죽이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종편에서 계속 고영이 얘기하니까 김정은은 종편을 굉장히 싫어한다. 근데 나는 사실 그 생각은 들긴 들더라고요. 남북관계 급속도로 진전이 되든 통일이 되든 종편이 역할을 하긴 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이렇게 종편 4사가 주구장천 그냥 이렇게 북한 얘기를 하고 계속 그 관심을 리마인드 시켜주는데 대한민국의 정치 얘기의 뒷얘기를 스캔들을 얘기하면 이것은 약간 시사 대담이 돼버려요. 근데 북한은 궁중 야사가 돼. 그게 재밌는 거야. 재밌다. 재밌어지잖아. 궁중 야사니까. 처형이, 삼촌이, 이모가 뭐가 이렇게 되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게 재밌거든. 어쨌거나 지금 외갓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김 씨 일가가 너무 막강하고 너무 세니까 사실은 외갓집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좀 맞아요. 도망가고 싶고 막 이렇겠죠. 그게 그런 김정남도 그래서 결국에는 이 외갓집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김정일의 첫 번째 부인이 성해림이죠. 네. 그리고 이제 고영이 두 번째 부인은 안 나왔네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 성해림의 언니의 성해랑. 근데 이 성해랑의 자식이 두 명 있는데 전부 망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서방 왔잖아요, 거는 한 명. 전부 망명했고 성해림의 오빠인 성일기 씨가 있는데 이 오빠가요. 네, 6.25 전쟁 하루 전날 난파돼가지고 저기 빨치산 활동하다가 우리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향해서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김정일의 처남이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김정은 외갓집이 어떻게 하나씩 도망가고 이렇게 했는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안에 보면 중심에 스위스로 애 맡기면서 같이 보냈더니만은 도망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김정남 쪽으로 연계된 가족들도 김정남이 9살이 되던 해 80년에 어머니 치료차, 어머니랑 외할머니 그리고 이모 딸인 아까 이남옥 씨 그렇게 해서 스위스 제네바로 같이 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또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얼마 후에 그 모스크바에 유학 중이던 이제 이한영 씨도 합류하고 이렇게 됐는데 2년 뒤에 82년에 사촌형이었던 이한영 씨가 이제 한국으로 망명을 한 거죠. 성혜림네 가족도 보면은 한국으로 도피하면서 그 유학 중 도피에 그 효시를 끄는 게 사실 성혜림 가족 중이다. 간단히 얘기하면 김정일의 모든 부인들 식구들은 다 온 거예요. 유럽으로 가든 자유주의 국가로 전부 다 간 거예요. 어머, 다 어떻게 다 그러지? 이한영 씨는 근데 북한에서 로얄 패밀리로 잘 살다가 이렇게 망명을 했는데 왜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지 않고 한국으로 온 거죠? 이한영은 김정일의 부인인 성혜림의 언니, 그러니까 성혜랑의 아들이고요. 네. 본명은 이일남입니다. 61년도 평양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자신보다 10살 어린 이종사촌인 김정남의 친구이자 가정교사로 15호 관사로 들어가서 김정남과 함께 로얄 패밀리 생활을 했었고요. 1976년에는 모스크바 종합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1982년 9월에 스위스 제네바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망명을 신청하고 10월 1일에 22살의 나이로 한국으로 망명합니다. 한국과 더불어 영원히 살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이름을 이한영으로 개명을 해서 한국에서 살았는데 네. 1997년에 37살의 나이로 북한 공작원에 의해서 암살돼서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네. 이한영은 성혜림 씨가 아파가지고 치료를 위해 가지고 모스크바로 떠나게 되자 자신도 모스크바로 같이 유학을 떠나면서 동구권 그리고 스위스, 서독 등지를 여행하면서 세상이 북한에서 배운 것과 다르다 이런 걸 알게 됐고요. 네. 스스로 말하기를 자본주의 병에 걸려가지고 미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 했대요. 근데 여권을 알아보던 중에 남한의 대사관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대사관 사람들 설득을 받고 남한행을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이한영의 나이는 22살이었어요. 계획적으로 망명한 게 아니고요. 자본주의 원조 국가인 미국에 관심이 많아갖고 가고 싶었는데 이한영이 이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대한민국 대사관에 들렸다가 이제 우발적으로 그렇게 저지른 결심일 수도 있고요. 이한영은 그 이후에 한국에서 살면서도 미국으로 그렇게 여행을 가고 싶어 했다 그래요. 네. 근데 비자를 신청했는데 자신이 출국 정지자로 묶여 있는 걸 알게 됐고 그 이후로 결국 미국에는 가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설득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쪽에서 잡아가지고 억류했겠죠. 그런 건가요? 하고 봐야죠. 회유하고 억류했겠죠. 이한영 씨의 여기서의 행적을 보면 자기가 그냥 나왔을 확률도 있어요. 자본주의권에 대한 동경 때문에. 네. 이후에 행적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22살 때 이제 망명을 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한양대 연구경학과 83학번을 입학을 해서 핀란드 이제 그 교민이라고 핀란드에서 온 사람으로 하여튼 자기 출신을 했대요. 그리고 86년에는 KBS 그 국제방송 있잖아요. 거기 PD로 근무를 했는데 그리고 88년 올림픽 때 자원봉사자 활동도 하고요. 이때까지 계속 신분을 다 숨겨서 활동을 아무도 했습니다. 몰랐던 거죠? 그때 이분이 그 신변 위협도 스스로 많이 느껴왔고 또 개인적으로도 성격이 여러 가지 조울 비슷한 뭐가 증세가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84년도 여관에서 수면제 먹고 자살 시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김일성 일가들의 그 얼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매체를 통해서 본 얼굴은 매끈하고 잘생긴 완전히 페이스 오프를 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아무래도 신분상으로 암살 위협은 늘 이제 그 노출돼 있는 상황이니까 불안하니까 이제 얼굴을 완전히 바꾸죠. 84년도에 이거 지금 보면 배용준처럼 네, 배용준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요. 그 성형외과 그 집단 의사들 얘기 들어보면
그 다른 이마를 사람이다. 좀 돌출시키고 코를 높이고 턱을 깎고 약간 길게 만들어서 얼른 보면 뭐 전혀 다른 사람. 정말 완전 다른 사람인데요. 아니 저 성형 모습은 약간 강남 오렌지족 같이 생겼어요. 어차피 성형하는데 잘생기게 하지 못생기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형들을 하는구나. 얼굴까지 다 페이스오프하고 신분까지 숨기고 살았는데 이게 어떻게 알려졌죠? 이게 이제 1996년 2월 13일자 조선일보에서 특종을 하죠. 성혜림, 성혜랑의 망명 사건과 연관해서 이한영에 관한 기사가 일면 톱 기사로 뜹니다. 어머니 성혜랑이죠. 어머니 성혜랑이 성혜림의 언니. 그렇죠, 언니죠. 82년에 이제 이한영이 사라진 이후에 서로 연락이 두절돼요. 근데 이한영이가 10년 전에 모스크바에 살던 그 전화번호를 기억을 해내서 그래서 통화를 여러 차례 합니다. 근데 그 통화 때문에 어머니 성혜랑은 이게 혹시 도청돼서 나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했다고 그래요. 당시 이한영이 통화하면서 녹음한 파일이라고 합니다, 지금요. 네. 여보세요? 네. 사모님 좀 부탁드려요. 동무는 누구예요? 동무 세라요. 아, 이게 동무 도대체 누구요? 어머. 동무 괴뢰구만. 여보세요? 여보세요? 동무 괴뢰야, 괴뢰. 여보세요? 네. 전화 받으시는 분 누구십니까? 동무가 누군지 알아야 내가 누구라는 걸 되죠? 상당히 정말 저 이모 저 사모님 조카예요. 지금 이한영은 성혜림의 번호인 줄 알고 건 거예요.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이 정말 이모 아니세요? 우린 그런 거 모르는데요. 목소리 갑자기 톤이 달라지죠. 네.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동무 성함이 누구예요? 전화를 한 거는. 나 조카예요. 생년월일이 얼마입니까? 60년 4월 2일.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럼? 엄마죠? 우리 엄마인가? 어머. 우리 엄마인가? 어머. 우리 엄마하고도 목소리가 같은데. 여기서 기가 막히네. 그러면 침착하는 이름을 대보세요. 사모님 언니 아니세요? 성혜랑. 여권 이름은? 무슨 이름이야? 여권 이름? 응. 엄마야? 엄마야? 어머. 아, 여기서. 엄마야? 응. 어머. 10년 만에 통화. 엄마 너 이름이야? 엄마 너 이름이야? 엄마 많구나? 엄마 많구나? 녹취를 한 거구나. 엄마 나 소리 낼줄 몰라서 그냥. 엄마 나 여기 나 살아있는 거 알아? 알았다. 엄마 엄마 나 절대 엄마 배신한 거 아니야. 전화번호를 하나 더 줄게. 그리고 그렇고 내 방 전화야. 그럼 그 다시 거기로 할까? 줄게. 이 통화 이후를 뭐 30여 차례나 또 통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온몸이 막 오싹하니 막 올라오는데요. 너무 막 그 감동도 막 북받쳐 오르고 막 그 뭔가 막 눈물도 나오는 것 같고 저거는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는 장면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울컥하니 올라오고. 22살에 그 자의반 타의반 망명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10년 이상 지나서 한 통화죠. 이후에 성혜랑은 돈이 없다는 이한영한테 약 12만 달러 정도 돈을 붙여주고 또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며느리에게 쓰시게 다이아몬드 등을 결혼 예물로 보내주기도 했다는데요. 그리고 나서 딱 1997년 2월 10일 북한 공작원에 의해서 피살됐으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네. 지난 1997년 2월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두 번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머리와 가슴에 각각 한 발씩 총을 맞고 쓰러진 사람은 북한 김정일의 처조카로 1982년 망명한 이한영 씨. 남한으로 넘어온 지 15년 만이었습니다. 당시 이한영은 분당의 한 아파트에 살면서 결혼해서. 서울 백화점 지하에 초콜릿 가게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근데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문에 며칠을 집에 못 가고 밤샘 일을 하다가
2월 15일 날 발렌타인 다음 날 밤 9시쯤에 집으로 들어가려다가 아파트 현관에서 갑자기 나타난 괴한 2명에게 권총으로 머리와 가슴을 총에 맞았고요. 집에서 나온 후배에게 손가락 2개를 보이면서 간첩 2명이 나왔다. 이렇게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주변 그 목격자들의 증언이라 그러죠. 증언에 따르면 현관 밖에서 심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검정 코트, 바바리 코트를 입은 2명이 달아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한영이 총격을 당하고 나서 한 열흘간 이제 사경 헤매다가 사건 발생 열흘 후에 죽어요. 근데 그 현장에 벨기에산 브라우닝 그 권총 2자루가 발견되고 여러 가지 정황상 이건 북한 테러라는 게 이제 밝혀져요. 그게 이제 사실로 드러나고 그다음에 이 영화 그 의형제 봤어요? 네. 의형제가 이걸 모티브로 해서 나온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그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인민들의 축복 속에 자란 장군님을 비난하는 책을 내?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 사실 그 주석공의 비밀 파헤치는 책을 낸 거 그것 때문에 죽였다 이런 게 이제 맥이 닿는 거죠. 1996년 6월에 이한영 씨가 책을 발간합니다. 대동강 로열 패밀리 서울 잠행 14년 이게 제목이에요. 제목부터가.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22년간 살았죠. 거기서 살았던 얘기. 인생사를 쫙 풀었어요. 북한 얘기를 어떻게 담았느냐 하는 건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남 등 북한 최고위층 3대의 사생활을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주석궁 안에 생활이 어땠는지를 생생히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뭐 험담이건 100% 사실이건 간에 북한 그 최고위층 입장에서 보면 그냥 열이 뻗을 얘기죠. 근데 여기서요, 김일성에게 숨겨놓은 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일성이 관저 담당 간호사 사이에 김일성하고 숨겨놓은 71년생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현이었고 손자 김정남과 71년생 대지들은 동갑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부끄러워해서 여동생 김경희가 장성택하고 호적에 장현으로 이름으로 바꿔서 입적했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인 그 출판 책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충격적인 게 폭로한 게 많은데 특히 이제 요즘엔 기쁨조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기쁨조를 제일 먼저 폭로한 사람이 이한영 씨예요. 그래서 김정일이는 음란광이었다. 파티 때마다가 부르고 그다음에 여배우들도 막 음란 파티에 동원하고 그다음에 북한 그 고위급들은 남한 대한민국 노래들을 막 사석에서도 막 부르고 이런 걸 그냥 낱낱이 다 폭로해서 그때 뭐 굉장히 충격이었죠. 이게 되게 심기를 건드렸겠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김정남이란 그 3대까지 관심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텐데 그 김정남의 그 어린 김정남의 생일 선물 비용도 $100만. 그리고 15호 관저 뒤에 300평짜리 세계 각국의 오락기 모아놓은 오락실 전용 오락실이 있었다.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털었을 정도니까 다 사사시 다 털어가 책으로 쓴 거죠 보면. 근데 이제 책이 출판되고 왜 책 같은 거 나가거나 영화 나가면은 홍보하려고 방송 출연 많이 하잖아요. 이분도 굉장히 상업적이에요. 그래서 방송 출연을 토크쇼에 많이 나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주일의 투나잇쇼라고 있었어요. 여기에 나가지고 이제 옛날에 이제 에피소드들을 막 얘기를 털어놓는데 김정남이가 이주일 씨를 그렇게 좋아했대구만. 김정남이가 어렸을 적에 북한에서 살 때. 그래서 이주일이 팬이라고 이주일 좀 데려오라고 이렇게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때를 쓰니까 할 수 없이 이주일이 비슷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주일이라고 이제 말하자면 애 달래느라고 어린애가 자꾸 이주일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주일 닮은 사람을 갖다 놓고 이제 연기시켰대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아니라고 나중에 아니야 이주일 아니야 뭐 들통나고 아니 이런 에피소드들을 방송에 나와서 막 털고 그랬어요. 그리고 추정 60분에도 출연하고 추정 60분에도 나오고 14년 동안 정말 잘 꽁꽁 숨어서 지냈는데 왜 그러게 말이에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이미 자본주의 생활에 물이 들었고 그다음에 그냥 얌전하게 KBS PD 하면서 이렇게 신분을 숨기고 살았다면 누가 그걸 또 북한에서 이거 하나 잡으려고 사람 내려보내겠어. 그게 보통 일, 그거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 그랬으면 되는데 욕심이 많은 거죠. 완전히 자본주의 사람이 다 된 거죠. 회사 때리치고 사업을 합니다. 돈 욕심을 냈대요? 네, 돈 욕심을 낸 거죠. 사업을 하다가 건설 사업을 하다가 부도도 나고 그것 때문에 아마 징역 10개월 이런 사기혐이었어요. 네, 연루돼가지고 징역도 살고 그러다 보니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돈 될 만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책 내는 거죠. 그렇죠. 책이 나왔으니 또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듣고 있으면 정말 그 북한 수뇌부에서 듣고 있으면 그냥 저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이한영이 피살된 게 또 황상엽 망명과도 좀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네, 이게 이한영 씨가 피살되기 이틀 전이죠. 북한의 최고의 노동당 비서이고 김정일의 개인 교사였고 주체 사상을 만들었던 황정엽 씨가 망명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여기서 굉장히 이제 노발대발하죠. 그러면서 빨리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탈북자 중에 한 명을 사살하겠다 이렇게 경고, 협박을 하죠. 그리고 바로 그 이틀 뒤에 이렇게 죽습니다. 이한영 씨가 공작원에 의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조카인 이 씨는 황 전 비서처럼 북한 체제 비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피살됐습니다. 황정엽 전 노동당 비서가 망명한 지 3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공작원들은 이 씨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사건 한 달 전에 난파됐으며 범행 뒤 북한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은 외가 식구들이 이제 거의 다 망명을 해가지고 있고 김정남 사촌이 이런 죽음을 당했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불안할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주석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죠. 네. 최근 북한 조선 대성은행의 간부가요, 100만 달러를 들고 러시아에서 사라졌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는 사실이고요. 네, 한국에 제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한에요? 네, 남한에 왔습니다. 지금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피바다 가극단 소속 피아니스트이자 평양 무용대학 교수가 중국에서 또 사라졌는데 김정은은 유례 없이 중국 측에 이 교수를 찾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하네요. 또 최고위층의 탈북에 강경 대응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었죠. 하지만 북한 최고위층 사람들의 탈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평양 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다라는 말이 있듯이요. 평양 주석궁도 싫으니까 도망을 가는 겁니다. 왜 최고위층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버리면서까지 도망을 계속하는지 주석궁 사람들은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미스테리로 가득 찬 주석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비밀은 미스터리를 낳고 미스터리는 위협을 낳습니다. 한두 번의 비밀 행보는 궁금증을 유발하지만 미스터리가 계속되면 결국 당신에게 위협이 간다는 사실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강정이에요.